여러분들은 자식 생각하면 막 행복하고 기분 좋고 뭐 때로는 마음 아프고 그러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갖고 뇌 촬영이 가능하대요. 사랑의 감정이 촬영이 가능하대요. 요즘은 기가 막힌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 사진을 이렇게 바라볼 때 뇌 촬영을 해보니까 전기가 팍팍팍팍 튄대. 잘된 자식은 자랑스러워서 팍팍팍팍 튀고 못된 자식은 안타까워서 팍팍팍팍 튄대요. 직접 실험을 뇌 촬영을 해본 결과. 그런데 자식이 부모 바라볼 때 뇌 촬영을 해보니까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난대.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난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 60, 70, 80 넘어가신 분들, 자식들이 지금 50, 60 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분들은요, 여러분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20살 먹은 엄마가 90살 먹은 아들이 너무너무 목소리가 듣고 싶어 힘겹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나 네 목소리 너무너무 듣고 싶다. 너 요즘 밥은 잘 먹고 잘 지내니? 그럼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한다니까요. 엄마가 아직도 살아있었나? 이제 당황한다니까요. 그쯤 되면은 부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이번 어버이날 때도 밥 굶은 할머니들 많을 거예요. 아침에 밥 하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애들 올 텐데 무슨 아침을 해. 그냥 놔둬. 올 때까지. 애들 오면 먹지 뭐. 그랬어. 근데 점심 때도 아무 연락이 없어. 어떻게 할까 여보? 그냥 귀양 기다리는 거 저녁까지 배 고파서 그냥 확 먹어. 그런데 저녁에 5시쯤 아들이 전화했어. 아버지, 내가 너무 바빠서 못 갔어요. 통장에 10만 원 넣어드릴게요.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이미 기분 잡쳤어. 무슨 밥은 그냥 굶는 거예요. 그냥 어버이날하고 기다리지 말고, 누가 와서 사줄 거 기다리지 말고, 먹고 싶으면 누가 와서 사 먹어? 내가 사 먹으면 돼요. 내가 사 먹으면 돼. 저는 지난 3월 6일 날 아침마당에 출연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침마당에 4번을 출연을 했어요. 근데 아침마당 관계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이렇게 4번씩 초대하는 경우가 없대요. 얼마 전에 아침마당 25주년을 했잖아요. 거기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축하 메시지 하나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축하 메시지를 보내느냐고. 신부님이 아침마당에 지분이 많대. 지분이 많으니까 꼭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침마당에 그렇게 4번씩이나 이렇게 초대한 거는 누가 맨날 회의 때 얘기를 하냐면 이금희 아나운서가 맨날 신부님 모시자고 그러는데요. 2013년에 아침마당 8월 8일 날 출연을 하고 생태마을에 왔는데 직원들이 막 책상을 치고 날 보고 난리가 났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화가 완전히 폭주가 되고 뭐 실시간 검색어가 1인데 어떤 할머니 하나가 전화를 해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출연한 신부님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너무 잘 어울리니까 결혼시키라고. 그런데 올해 3월 6일 날 제가 갔다가 왔는데 생태마을에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그 할머니 천주교 신자도 아니야. 그 할머니가 전화해갖고 그러더래요. 왜 아직도 따로따로 살게 놔두느냐고. 이 할머니 또 전화해갖고 KBS도 다 알아. 전화해갖고 그러더래요. KBS 관계자들한테 전화해갖고 황 신부님이랑 이금희 아나운서랑 결혼시키라고.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에 또 전화해갖고 이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내가 KBS 얘기해놨으니까 결혼시키라고. 그런데 아침마당에 출연하려고 그러면 새벽 4시에 평창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갖고 씻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출연 1시간 전에 분장하고 머리하고 그리고 이제 출연하고 그날 포항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그 내려가는데 11시쯤 되니까 벌써 일어난 지 8시간 넘었는데 먹지도 못한 거야. 너무 배가 고파갖고 제가 감곡 IC 전주 가마솥 설렁탕 집에 잠깐 내려가서 밥 좀 먹자 우리 기사한테. 그래서 이제 밥을 이렇게 설렁탕을 시켜서 먹는데 뒤에 할아버지 3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밥을 먹는데 할아버지가 3분이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마당에 출연한 젊은 신부 말이야.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밥을 먹는데 뒤에서 아침마당에 출연한 젊은 신부 말이야. 그 신부가 그러는데 늙어서
갈비 먹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먹으래.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섭섭했는데 가만히 그 신부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자식들 바빠 죽겠는데 언제 늙은 부모님 매번 갈비 먹을 때마다 와서 사주냐는 거야. 그걸 어떻게 매번 입맛에 맞춰주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늙어서 갈비 먹고 싶으면 원망할 것도 없고 서러울 것도 없고 그냥 내 돈으로 사 먹으면 되지. 그걸 안 사 먹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몰라. 있는데도 안 사 먹고 참 기다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 먹는 거야. 이렇게 먹으니까 괜찮지? 할아버지 세보면서 괜찮으네? 그러면서 나가는데 보는데 액구수를 타고 나가더라고. 액구수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액구수를 타고 다녀도 오늘 기분 나는데 우리 가서 갈비 먹자 그러면서 자기 돈으로 사 먹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자식 생일이나 돼야 무슨 기념일이나 돼야 그리고 가지. 평상시에 입맛 없다고 갈비 먹고 싶다고 자기 돈으로 가서 갈비 사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삶 껴안기라는 게 뭐냐면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야. 남이 아니야.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식이 잘하고 며느리가 잘한다고 자식 칭찬하고 며느리 욕하고 반대로 잘못한다고 며느리 욕하고 자식 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틀 전에 부모 학대, 노인 학대의 날이에요. 기억하는 날이에요. 10명 중 노인 중에 몇 명이 4명이 학대받는 노인들 4명이 누구한테 학대받아? 자식한테 학대받는 거예요. 남한테 학대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학대하는 자식들 이해가 돼요. 얼마나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늙은 엄마 아빠 그것도 인상이나 반짝반짝 웃어. 그 인상이라 인상 지금 안 그래도 보기 흉한데 그냥 드립다 인상 쓰면은 그걸 누가 20년 30년 보고 살아요. 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야. 내 삶은 누가 껴안아야 돼? 내가 껴안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20살까지 서러움 안 받고 사는 방법은 뭐냐면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항상 신경 쓰세요. 내가 건강에 제일 권하는 게 뭐냐면 청국장 가루야. 청국장 가루. 이 청국장 가루가 보약 중에 보약이라니까요. 이번에 미국의 FDA 승인을 냈는데 2월 달에 바로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출 1톤 했어요. 벌써 1톤을 수출을 했어요. 예. 보니까 그 성분이 왔는데 정말 철분, 노인들한테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4년 전부터 청국장 가루를 드셨어요. 근데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 당이 있는데 당이 정확하게 100이야 100. 혹시 여러분들 수원에 가서 중저울 모자 쓰고 얼굴에 빛이 나는 할아버지가 있으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 알면 돼.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예. 며칠 전에도 내가 직접 받은 전화인데 어떤 자매님이 우리 피정에 와갖고 내 이 말 듣고 청국장 가루를 사갖고 자기 남편이 당이 있는데 한 달 먹었는데 당이 딱 120으로 떨어지더래요.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이 청국장 가루 수입업자가 한국에 와서 우리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보더니 이거 다 수입해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는 없어. 살려면 언제 사야 돼? 지금 사야 돼. 내가 저기 갖다 놨어. 저 뒤에다가. 지난번에도 서판교에서 폐암 환자인데 나한테 왔어요. 1년 8개월 됐대요. 항암 환지. 근데 뭘 먹어도 토하는데 우리 청국장 가루 먹으면 안 토한다는 거. 나 그런 암 환자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 암 환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저 청국장 가루에 대한 신념이 있어요. 내가 첫 해에 50가마를 쏘서 팔았는데 작년에 1,500가마 쏘서 팔았어요. 작년 1,500가마. 올해는 화천 간동농협, 평창농협 계약재배예요. 화천군 전체에 청국장이 1년 생산이 100톤이래. 근데 우리가 50톤 갖고 와요. 평창도 50톤. 1년에 200톤을 써요. 그러니까 4개의 군을 살려 먹이는 것. 4개의 군을. 국민들 건강한 것뿐만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청국장 가루 10,000가마 쏘서 파는 게 내 꿈이야. 10,000가마 쏘서 파는. 나는 돈 벌려고 그냥 버는 거 직원들 월급 다 줘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촌 살리고 국민 살리고 국민들 건강하고. 제가 어제 그 글을 요즘 책 한 권 쓴다고 밤 11시까지 글을 썼는데 제가 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 한국은 사람 너무 많이 무시해요.
돈 있으면 갑질 많이 해요. 그렇죠? 그 갑질 중에 전화 상담원한테 제일 무시해. 전화 상담원들, 여러분들 물건 팔려고 그러면 나 필요 없어요. 딱딱 끊잖아요. 그것도 80만 명이야. 그 사람들이 80만 명인데 그 사람들 다 애 키우고 먹고 살겠다고 하루에 200통씩 그 무시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나는 요즘 그렇게 전화 상담원이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해요. 아, 죄송하다고, 저 아직은 그 물건이 필요 없다고, 다음에 기회 되면 꼭 구입하겠다고. 그럼 그쪽에서요 정말로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게 복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한 게 복음이야. 주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오 그러지 말고, 대한민국이 서로 거치는 게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 사랑의 마음이. 그러면은 이제는 죽음 껴안기, 삶 껴안기. 그럼 이제 남은 거 뭐야? 자신 껴안기야. 자, 자신을 껴안으려면은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는. 그 작업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70, 80대, 나 70 넘었다. 손 들어봐요. 70 넘었다. 내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70이 넘었으면 가야지. 왜 이렇게 많아? 자, 70이 넘은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6.25 전쟁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어. 산전수전 다 겪고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수출 경제 일으킨다고 자식들 키워보겠다고 있는 고생은 다 하신 분들이야. 자, 그리고 내가 70이 됐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있어. 자식들한테 쏟아놓은 돈은 보통 5억, 10억이야. 자, 그렇다면 자신한테 적어도 5,000만 원, 1억을 해서 자기를 위해서 정말로 쏟아낸 게 뭐가 있느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느냐? 가만히 돌아봐요. 헛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모르고 끝까지 희생만 하다가 죽을 때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이러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누군지 나한테 잘해주는 법을 배워야 돼. 저는 강의 나올 때 꼭 거울을 봅니다. 왜 거울을 보느냐면 머리는 잘 됐는지. 암 걸리고 나니까 머리가 엄청 빠지더라고요. 근데 다시 나긴 났는데 옛날같이 복구가 잘 안 돼. 그래갖고 머리가 이렇게 가운데가 벼갖고, 우리 집이 다 숱이 많은 집인데 나만 머리가 벼어요. 그래갖고 머리가 이렇게 뜰 때가 많어. 그러면 이거 정리도 좀 하고. 그리고 내가 강의 나갈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지에 이게 자꾸가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이걸 제일 중요하게 해요. 바지에 자꾸가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가 내려가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 눈은 여기 와 있고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거. 정신은 저 신부님 저거 바지에 자꾸 내려갔네. 이거 보면은 저기까지 나오면은 더 기가 막힐 거 아니야. 이게 저기에 찍히면은. 그러니까 바지에 자꾸 올라갔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남 앞에 나설 때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남 앞에 나설 때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 내가 과연 남 앞에 나설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뭐 내면은 둘째 치고라도 외모라도. 여러분들은 외출할 때 거울 보세요 안 보세요? 보시죠? 파마는 잘 유지됐는지, 눈썹은 잘 그려졌는지 보시죠? 제가 2년 전에 모 기관에 강의를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나를 요청하려고 그러면 1년 2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2년 동안 나를 모시겠다고 그랬는데 2년 만에 내가 시간이 돼서 가겠다고 그러는데, 딱 갔는데 이분이 딱 한눈에 나를 참 많이 기다렸던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왜 딱 한눈에 알아봤느냐 하면은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얼굴에다 대고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해댔어. 막 머리가 결혼식 가는 머리 있잖아. 막 보여. 막 무스가 이렇게 쫙 한 게 보여. 그리고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이게 막 거의 눈이 뒤집혀질 지경이야. 마스카라를 너무 말아 올려갖고. 그 루즈도 얼마나 진하게 칠했는지 여기가 다 빨개 얼굴이. 네. 근데 이분이 바빴는지 루즈를 칠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해갖고 여기가 살짝 올라왔어. 이렇게 살짝. 내가 2시 강의였는데 1시 반에 가서 커피 마시는데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것만 보이는 거야. 이것만.
이것만 보이는 거야.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이것만 생각나. 이것만. 그날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초청 강의였는데 그러고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닌 거예요. 하루 종일. 그분의 불행은 뭐냐면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은 거죠. 근데 더 불행한 건 뭐냐, 그 사무실에 8명의 장학사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지적해 주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선생님,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시고 화장 좀 고치시라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외모는 거울을 보면 고칠 수가 있어요. 내면은 어떻게 할까? 내면은 지금 내 내면 안에 분노, 미움, 증오, 쓸데없는 욕심, 이게 꽉 차 있어. 여기 안전은 있지만 그게 꽉 차 있어. 내가 들여다보지 않는 한 아무도 모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나 꺼내라. 그래야지 눈이 맑아져야지 세상이 보일 거 아니냐?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노노의 증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1일 3성, 성인 1일 3성 지도라고 그랬어요. 성인은 하루에 자기 자신을 반성한다고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펠레폰네스 전투에서 2,000명의 시신을 보고요, 그 자리에 딱 서버려요. 2,000명의 시신을 보고 소크라테스가 낮에부터 움직이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밤을 홀딱 새면서 그 시신을 보면서 인생이 뭔가, 삶이 뭔가. 그러고부터 소크라테스는 사랑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사람 죽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살인이 왜 벌어졌느냐,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찾는 작업이 우리 인간.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해요. 고뇌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사느냐. 정말 소크라테스처럼 한 자리에 서서 24시간을 삶을 명상하는 거 해봤는가? 지금 60에 들어선 분들, 70에 들어선 분들 앞으로 40년, 50년 더 살아야 돼요. 남은 인생을 유정란으로 살 거냐, 무정란으로 살 거냐는 누가 결정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여러분들 달걀을 보면은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똑같은 달걀인데 뿅아리를 까는 게 있고 뿅아리를 못 까는 게 있어. 달걀도 똑같은 달걀이라고 달걀이 아니에요. 사람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사람도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딱 보면 알아. 저 사람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딱 보면 알아. 어떻게 딱 보면 아냐면은, 딱 보면 저 사람 유정란이구나, 저 사람 무정란이야. 딱 보면 어떻게 아느냐면은, 웃는 사람은 유정란, 안 웃는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이렇게 어울려져 갖고 하루 종일 이 올림픽 공원 이런데, 올림픽 공원 이렇게 막 놀고 수다 떨잖아요. 막 수다 떨 때 6명의 친구인데 5명은 막 깔깔거리고 웃는데 한 명만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어. 그 친구 보면 여러분 어때요? 어떤 생각 들어요? 기분 확 상해, 안 상해? 걔가 무정란이에요. 안 웃는 애가 무정란이에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왜 안 웃느냐면 그 모임이 재미가 없어서 안 웃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왜, 여기서도 지금 나보고 안 웃는 사람 있어. 그 사람 내 강의가 재미가 없어서 안 웃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왜 안 웃느냐면은 남편하고 이혼을 해 마라. 여기 앉아있지만 생각은 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남편하고 이혼을 해 마라. 자식이 하나 있는데 컴퓨터 게임을 새벽 4시까지 해. 그리고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자, 취직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4시에 일어나고 라면 먹고 또 컴퓨터 게임을 해. 걔 생각하면은요, 아무리 웃긴 얘기를 들어도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걱정하는 거에 96%는 해결할 수 없대요. 자식, 컴퓨터 게임하는 자식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결 못해요. 자, 오늘 기분 좋게 강의 듣고 은총 많이 받았어. 오후에 치유 은사도 있어. 기분 좋게 치유까지 받았어. 근데 집에 딱 갔는데 아들놈이 여전히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야. 막 컴퓨터 게임을 해. 그럼 엄마가 기분 좋다가 딱 아들 보고 기분이 확 상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만 보면 신경질이나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해 이 자식아. 혼자 재미나게 하다가 엄마 보고 스트레스 받는 이 자식, 컴퓨터 게임 더 열심히 해 엄마 보고.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집은 해결이 안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 너 죽고 나 죽어? 앞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죽고 나 살자. 그냥 넌 하다가 죽어. 컴퓨터 게임 하다가 죽어. 나는 살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엄마 2박 3일 동안 평창 놀러 갔다 올 테니까 너 컴퓨터 게임 열심히 해. 엄마 이스라엘 성지순례 10일 갔다 올 테니까 너 컴퓨터 게임 열심히 해. 그리고 또 엄마 저 제주도 이시돌 목장 갔다 올 테니까 컴퓨터, 얘가 막 컴퓨터 게임 하다가 뭐가 좋아서 저렇게 맨날 돌아다니지? 나도 한번 나가볼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지 마세요. 너만 게임하다가 너만 죽어. 엄만 살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없는데 애한테 어떻게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웃고 사세요. 여러분들이나 웃고 사세요. 제가 오늘 성령대에 왔으니까 특별히 얘기를 할게요. 내가 외국에 강의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는데 대개는 신부들이 초청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개 교우들이 신부님한테 아주 애고를 하는 거야. 황 신부님 모시자고. 그러니까 왜? 아니 어떤 신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신부님 오는 거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안 좋으냐니까 한 번 왔다 가면 3개월 동안 내 얘기만 하면 미친대요. 내 얘기만 하면 자기는 싫대 그런 게. 그리고 그게 무슨 마약 효과지 나중에 똑같다는 거야. 그러나 자기는 안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나가보면은 대개 신부들이 얼굴이 굳어서 나와.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교우들이 원하니까. 교우들은 반짝반짝거리는데 신부 딱 굳어. 근데 3분만 지나면요 신부님 얼굴이 다 풀려요. 3분만 지나면. 그 나중에 와갖고 교우들이 그래. 신부님 그 차 타고 오면서 신부님 막 욕하고 왔는데 어떻게 3분 만에 저 신부 얼굴이 풀렸느냐고. 신기하다고. 비법이 있어요. 나는 딱 공항에 나올 때 교우들 안 봐요. 딱 그 신부님만 딱 봐요. 딱 보는 순간 그 신부님하고 딱 눈을 마주치고 3분 동안 그냥 무조건 3분 동안 3분 지나고 나면은 다 풀려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유정란 되고 싶으면은 무조건 웃으세요. 무조건. 제가 어떤 분이 와서 신부님 우리 아버지가 청각장애자예요. 근데 신부님 방송을 보고 웃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안 들리는데 어떻게 날 보고 웃느냐. 자기도 너무너무 신기하대. 아버지 저게 재밌어요. 그럼 막 재밌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나도 내가 평화방송 틀어놓고 소리를 줄였어. 그 내 방송을 봤어요. 청각장애자 마음을 느껴보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1시간 내내 나도 웃고 저 교우들은 이러면서 웃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그것만 봐도 좋은 거야. 그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정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 웃어. 뭐 이렇게 어려워 웃는 일이. 두 번째,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구분법.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감사하는 사람은 유정란, 감사하지 않으면 무정란이에요. 저는 요즘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는 제 생일 때 집에 가서 어머니 배를 붙잡아요. 어머니 배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배야 고마워. 네가 나를 10달 동안 여기 넣어줘갖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갖고 내가 이 세상을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행복을 전해주니까 이 배가 나 깠으니까 유정란 배 아니야? 유정란 배 고마워. 배야 고마워. 그럼 84살 먹은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이거 왜 이래? 심이 맨날 나갖고 장난친다고. 장난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배가 난 너무 고마워. 부모하고 자식이 교감이 가장 잘 될 때가 언제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래요. 애들 말이,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말을 가장 잘 들을 때가 언제냐면 뱃속에 있는 10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애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 애도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경질 난다고 담배 한 대까지 피잖아요. 애는 60가치를 핀데 덜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를 갖고 있었다면 그 애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엄마가 우울하잖아요. 그럼 애는 우울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10년의 교육보다 뱃속에 있는 10달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뱃속에 있는 10달보다 첫날 밤 어떤 마음을 자느냐, 첫날 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0달보다. 율곡 선생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면 심사임당이요, 태기를 해요. 보름날 한양에 있는 남편한테 가장 기가 좋은 날이다, 우리 대관령에서 만나갖고 우리 첫날 합방을 하자. 그래갖고 율곡 선생이 태어난 거예요. 요즘처럼 술에 취해갖고 그냥 안 왔는데 얼떨결에 그냥 애가 생겨갖고, 이건 술에 취해갖고 태어난 애들 많아요 여기. 그런 애들하고 태기를 하고 태어나는 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나는 얼마나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해요. 참 감사하죠. 저는 정말 아버님이 86인데 평생 아버지한테 쌍시우 소리를 못 들었어요. 평생 한 번도 쌍시우 소리를 못 들었어요. 아니, 당신 입에서 어느 누구한테도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감사한 부모님 밑에 태어난 그래서 정말 술주정 빚쟁이 집에 태어난 집 자식 보면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또 저는 이제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요. 식당에서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식복사가 밥을 하는 게 아니야, 예술 작품을 한다니까요. 정말 목을 많이 쓰니까 마늘밥, 은행밥, 요즘 두릅밥 해요. 두릅 많이 나왔잖아요. 두릅밥 거기다가 이 양배추 탁 말어, 숟가락으로 안 먹어요. 그것만 먹으면 돼. 깻잎 말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저 취 나오잖아요. 곰치 싹 먹으면은요, 이건 예술 작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식복사한테 하는 말이, 나는 도시락을 먹는 게 아니다, 예술 작품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사제관 주방에 가보면요, 우리 식복사가 그 예술 작품 만든다고 책이 가득 들어있어. 요리책이. 예술 작품을 먹는 것도 결국은 누구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내 입에서. 복은요, 남이 지는 게 아니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복을, 감사의 말이 나오면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식들한테 갈비 안 사준다고 어버이날 찾아오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말 하지 마세요.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너 정말로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튼튼해줘서 고맙다, 맨날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자식이 잘 되는. 효자도 저절로 효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효자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야. 맨날 섭섭한 것만 얘기해봐요. 어떤 자식이 효도하겠어요? 맨날 섭섭한 거 얘기만 하면은 2번 오던가 1번으로 줄여요. 1번 오던가 안 와요. 안 와. 그러니까 항상 누가 먼저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세 번째,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딱 보면 알아. 세 번째, 감동하는 사람은 유정란,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감동하는 사람은 유정란. 이번에 여기 서울 노들섬이라고 개발을 해요. 서울시에서. 노들섬 알죠? 저기 세남토 성당 거기 안에 있는 섬 있죠? 노들강변 아시죠? 그 노들섬이야. 그 노들섬을 개발을 하는데 처음에 어마어마하게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대. 그리고 10개의 메이저 업체가 선정이 됐대요. 근데 누가 선정이 됐냐면 40대 젊은 교수가 선정이 된 거야. 자기도 놀랬고 다른 뭐 코오롱 이런 데 다 놀랬대. 그 교수가 선정이 돼갖고 선정이 되자마자부터 밟기 시작하는 거야. 네가 하는 프로젝트는 망한다. 주위에서 모든 우리나라에 내놓으려는 설계가들 망한다. 그래서 이 교수가 땅속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야. 땅속으로. 근데 이 교수가 아버지가 암이 걸려갖고 돌아가실 때 내 죽음 껴안기를 듣고 아버지도 행복하게 돌아가셨고 자기도 그걸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 황 신부님을 만나면 위로가 될 텐데 아무리 생태마을에 연락해도 내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주는, 그것도 젊은 여교수인데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지. 예. 근데 마침 이 교수 큰 아버지가 안동교구 은퇴 신부님이었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큰아버지한테. 큰아버지,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하겠다고, 나 황 신부님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미국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 안동교구의 어떤 신부인데 내 진료가 서울시립대 교수인데 2차 조차 해갖고 신부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 내가 부탁한다고. 대선배 신부님이 부탁하는데 알겠다고 제가 한국에 들어서 연락하겠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만나갖고 노들섬에 갔어요.
그런데 뭐 거기에 무슨 5천억짜리 오페라 하우스 뭐 이런 걸, 그 교수는 그런 게 아니야. 반대쪽은 유기농 단지, 반대쪽은 나무 조경 잘해서 음악가들 와서 공연하는 거 참 자연스럽더라고요. 보니까 뭐 63 빌딩 보이지, 무슨 강남 아파트 보이지, 저 강변북로 88도로 보이는데 섬에만 딱 들어가니까 마치 새 둥지에 와 있는 기분이야. 보호받는 기분이야. 40분 동안 내가 뭐라 그러냐, 여기 좋다, 여기 하면 세계적일 것 같아, 너무 좋다, 40분 동안. 그리고 이제 끝났어. 그랬더니 이 교수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신부님,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가 자신감이 생겨? 신부님 고견을 들으니까 자신감. 고견이랑 하나도 말한 적이 없어. 여기 좋다, 여기 잘한다, 이게 무슨 고견이야. 자기 자신감이,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살짜리가 왜 걸어? 딱 일어났어. 그럼 엄마 어떻게 해? 박수 치고 난리가 나죠. 얘 일어났다고. 얘가 보니까 엄마가 어마어마하게 좋아. 한 걸음 뛰어볼까? 뛰어봤어. 그랬더니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아니지, 혼자 보기 아깝잖아. 그러니까 여보 이리 와봐. 그래, 아빠까지 왔어. 한 발 뛰었더니 그냥 아빠가 박수치고 엄마가 박수치고, 얘가 딱 이렇게 서서 아빠 한번 쳐다보고 엄마 한번 쳐다보고, 야 무지하게 좋아하네, 이거 걸어줘야 되는 건가 보다. 그리고 걷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걷는 거야. 달래 걷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애는 감동으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감동해주고 마느냐면 5살까지 감동해주고 말아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 죽이고 싶은 5살, 뭐 때려 죽이고 싶은 7살, 이러니까 애들이 성장하다가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감동했다면 애는 지금 날아다닐지도 몰라. 애는 날아다닐지도 몰라. 우리가 감동을 멈췄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작년에 LA 한 달 반 우리 고단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한 달 반 순회 강연이 있었어요. 근데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친구가, 나는 늘 말씀드리지만 86살까지 친구예요. 뭐 1살 뭐 어른 이거 없어. 아니 120살까지 사는데 한두 살 가지고 네가 나이만 해, 내가 나이만.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20년까지 오늘 이후부터 맘먹어. 그냥 반말해. 반말해도 돼. 예. 근데 내 친구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친구가 신부님 일주일만 시간을 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타 구경시켜 주겠다는 거야. 서부 영화 보면 막 바위 솟아있는데. 근데 이 마틸다는 세탁소 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여인이야. 그야말로 가난한 과부고. 그런데 10년 전에 내 강의,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시간만 남은 세탁소를 닫고 미국 전역을 여행을 다니는 거야. 그분이 그런 말을 해. 나는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고. 내가 돈 모아서 싸들 것도 아니고 모으는 대로 여행 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당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마틸다. 들고 다니는 거야. 제일 행복한 사람 마틸다. 그 시부님하고 여행을 가고 싶다고 그 3,000km가 되는 데를 3번을 답사를 갔다 온 거예요. 이 74살짜리가. 그러니까 딱 브라이어스 캐년, 캐년랜드, 그랜드 캐년, 델리키 다치, 그 미국에서 최고로 경치 좋은데 3번을 다 본 거야, 이분은. 그러니까 딱 경치 좋은 데 가고 이분은 경치를 안 보더라고. 나를 보더라고, 나를. 내가 감동하느냐, 데려다 놨으니까 네가 놀래느냐 안 놀래느냐 그거 보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정말로 그 뷰포인트에 딱 서갖고 내 반응은 정말 이랬어요. 오 마이 갓, 여기 죽인다. 좋아, 아주 좋아. 일주일 내내 그랬어. 일주일 내내. 그랬더니 8명이 여행을 같이 갔는데 그분들이 70평생을 다니면서 이렇게 행복한 여행은 처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은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랑 가면은요 그 여행은 즐거운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난 척 한다고 델리키 다치라고,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 비슷해요. 거기 가고 여기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만 못하네. 3,000km나 와서 내가 기껏 핸대는 소리가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만 못하네. 그러면 그분은 기운이 쭉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질 것 같아요? 쭉 빠지죠. 꼭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름 경치 좋은 데 데리고 갔는데 핸대는 소리가 뭐 한다고 여기까지 와. 그런 애들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 무정란이에요. 그런 애들이 사람 기운 빠지게 하는 애들. 그 멀리 데리고 왔으면은 야 좋다, 정말로 멋있다, 이렇게 좋은 데를 어떻게 알았니? 이러면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뭐 그거 돈 든다고. 자,
웃고 감사하고 감동하는데 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꼭 돈이 많아야지 유정란이에요? 돈 한 푼도 없어도 유정란 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 방송을 보면서 무슨 진경준 검사장, 무슨 뭐 변호사 막 감옥에 뛰어들어가고 뭐 저기 뭐 한진해운가 무슨 최은영 뭐 회장 막 그 감옥에 뛰어들어가면서 돈이 앙화로다 이런 생각이 들어. 더욱이 신교코 그 집안 보면서 여러분들 그게 행복해요? 94살 돼가고 정신감정하러 왔다 들어갔다 하고 여러분들 돈 많은 거 부러워할 필요 하나 없어요. 이건희 회장님이 재산이 12조 5,900억이야. 좀 주식이 떨어졌고 11조 7천억으로 떨어졌어요. 자,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진 지 5월 10일이 2년 되는 날이야. 벌써 이제 2년 이제 10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2년 10일.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있을 때, 쓰러지지 않았을 때 11조나 되는 돈을 소년소녀 가장한테, 그 다음에 무슨 심장병 어린이한테, 독거 노인한테, 아니면 병원에 학교 장학금으로 내놨다면은 아마 이건희 회장님 쓰러지고 난 다음에 촛불 기도회 무슨 성령 이건희 회장 회복 성령 기도회 막 이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건희 회장님 쓰러져갖고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고 묵주기도 오단한 사람들이 있어 혹시? 내가 이건희 회장이 무정란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마지막에 돈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희 회장은 저 11조 7천억 때문에 지금 죽지도 못하고 있어요. 저걸 뭐라고 그랬냐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거는 참 불쌍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유정란이 될 거냐 무정란이 될 거냐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란 무정란이 결정되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은 유정란, 안 나누는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제가 4년 전부터 잠비아 봉사 선교를 떠나기 시작을 했는데 혼자 가기가 멋져갖고 내가 세례준 치과 의사한테 야, 너 그 잠비아에 치과가 하나도 없대더라. 가서 입 빼주러 가자. 며칠 가야 돼요?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그러니까 적어도 보름은 가야지. 그랬더니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 왜 못 가냐 그러니까 자기 병원 잘 되면은 한 달에 8천만 원에서 1억 버는데 보름이면 5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착해. 신부님 2천만 원 봉헌할 테니까 이거 갖고 도와주고 오시라고. 그리고 싹 발을 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너 있잖아 2천만 원도 봉헌하고 너도 가야 돼. 그리고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거기는요 이가 우리보다 한 배 반이 길어요. 그래갖고 썩어도 빼지를 못해. 썩었는데 이게 빼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빼주니까 너무너무 시원해하는 거야. 내가 그 이번에는 갖고 올 판이야.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이렇게 길어. 이렇게. 정말 놀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42살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치과 의사가 왔다니까 이 아픈 사람들이 트럭을 타고 10시간을 타고 오는 거 밤새. 그러니까 의사들이 3명이 갔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고 컵라면 먹고 그리고 파김치가 돼서 저녁에 말씀 나누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20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보람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겨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의사 되길 잘했다는 거야. 근데 그 의사는 봉사활동 떠나기 전에 맨날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저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 차가 와서 쳐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돈 그렇게 잘 버는데 건물을 큰 거를 사놓고 그걸 해댈래라고 그러니까 물을 안 먹고 진료를 해요. 너 왜 물을 안 먹고 진료하냐니까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물을 안 먹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뼈가 빠지게 진료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뭔 줄 아세요? 확장 이전이야. 아파트도 확장 이전에 갈 때 힘든 거야. 가게도 확장 이전에 갈 때 힘든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살아야지 뭐 좋은 거 있다 확장 이전에.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큰 건물을 사놓으니까 사는 게 기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넌 인생이 그런 게 아니다. 4년 전부터 내가 그 의사한테 가르친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노는 걸 가르쳤어요. 먹고 마시고 노는 거를. 그런데 나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너 화장실도 안 가고 진료 볼 때랑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 때랑 버는 돈이 어때? 그랬더니 배시시 웃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신부님 이상하게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거 왜 더 버느냐? 내가 분석을 해줬어. 내가 너 4년 동안 치과 다녀보니까 위생사가 한 명도 안 간둔 거야. 그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바뀌었거든요. 3개월에 힘들으니까 모든 의사부터 죽고 싶은 의사가 뭐 웃겠어요? 그냥 인상을 쓰고 하니까 환자들이 해다가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반짝반짝 웃어. 그리고 뭐 추석에 10일 놀고, 성지순례 간다고 10일 놀고, 이번에 잠비아 간다고 보름 놀고, 과달루페 성지 간다고 또 10일 논대. 한 달 1년에 40일 노는 병원을 누가 관둬요? 죽어라고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손발이 척척 맞는 거야. 그리고 환자도 그전에는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오다가 이번에 이제는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온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뼈가 빠지게 일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놀 줄 알아야 돼요. 누죽걸산이라고 그랬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살아. 자, 여기 계신 분들 돈 쓰는 거 아깝다고 집에 누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치매 걸리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위장 망가져갖고 병원비로 다 날라가요. 그렇게 병원비로 날리는 게 나 맡기고 평창이고 무슨 삼성산이고 이스라엘이고 이시돌 목장이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86살에 그냥 죽는 게 나. 어느 게 나요? 누죽걸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청국장 사 먹고 돌아다니기 시작하세요. 우리 청국장 사 먹고 돌아다니기 시작하세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쁘게 사는 거야. 기쁘게. 슈바이처 박사가 뭐라고 그냥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유정란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매번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대화를 나눌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신가요? 가족, 친척, 직장 동료 중에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첫 만남부터 마음이 통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특히 가족이나 직장 같이 피할 수 없는 관계에서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 스트레스는 더욱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넘쳐 참고 지낼 수 있었던 관계들도 나이가 들면서 감정적, 신체적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이런 어려운 관계를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10가지 현명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욱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는 줄어들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적정 거리 두기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는 적절한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완전히 피하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필요한 만남이나 대화만 나누고 그 이상의 불필요한 접촉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관리가 중요해지는데 맞지 않는 사람과 지내면 그 에너지가 빠르게 소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가깝게 지내려 노력하기보다는 누구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 것인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적정 거리를 두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남의 빈도를 조절하거나 대화 시간을 줄이거나 깊은 주제보다는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너무 가까이 앉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68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주민회의에서 한 이웃과 자주 부딪혔어요. 그분은 제 의견에 항상 반대했고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죠. 처음에는 그분을 설득하려고 개인적으로도 자주 만나고 노력했어요. 심지어 그분 댁에 찾아가 차도 마시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서로의 가치관이 너무 달라 더 큰 스트레스만 쌓였습니다. 오히려 노력할수록 갈등만 깊어졌어요. 밤에는 그 사람 생각에 잠도 못 이룰 정도였죠. 결국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주민회의에서는 예의를 갖추되 그 외에는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간단히 인사만 하고 깊은 대화는 피했죠. 그분이 모임에 참석한다면 저는 반대편에 앉거나 때로는 그 모임을 빠지기도 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않은 심정으로요. 처음에는 이런 행동이 예의 없는 것처럼 느껴져 죄책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제 건강이 먼저였죠. 그분과 대화할 때마다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했으니까요. 놀랍게도 거리를 두니 관계가 오히려 나아졌어요. 서로에게 압박을 주지 않으니 주민회의에서도 전보다 덜 부딪히게 되었죠.
이제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가끔 마주치면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며 지냅니다. 모든 사람과 친해질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공통점 찾아 대화하기입니다. 아무리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어딘가에는 공통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취미, 고향, 좋아하는 음식,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 등 어떤 작은 공통점이라도 찾아내서 그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견이 많은 주제는 피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대화를 나누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견해와 가치관이 더욱 공고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생각과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서로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통점을 찾는 방법은 관심 있게 질문하고 경청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취미가 있으신가요? 고향이 어디신가요?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열정을 보이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을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72세 박명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40년 넘게 함께 살았어요. 성격도 가치관도 너무 달라서 항상 부딪혔죠. 특히 집안일, 자녀 교육, 음식 취향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의견이 달랐습니다. 처음 20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티격태격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이 관계는 평생 갈 텐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머니와 공통점이 무엇일지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알고 보니 우리 둘 다 꽃을 좋아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정원 가꾸기를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꽃을 심고 가꾸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꽃 이야기로 시작해서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 고향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죠. 점차 우리는 꽃과 식물이라는 공통 주제로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어요. 다른 주제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달랐지만 그런 주제는 최대한 피했죠. 놀랍게도 정원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다른 영역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었지만 그때 함께 심은 장미들이 아직도 피어요. 그 꽃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완전히 다른 두 사람도 공통점 하나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상대방의 관점 이해하기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은 종종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배경, 경험, 성장 환경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다른 세대에서 자랐거나 다른 지역에서 살았거나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졌다면 생각과 행동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살아온 인생에서 겪은 어려움이나 트라우마가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70세 이상문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들과 자주 부딪혔어요. 특히 손주 교육 문제로요. 아들은 아이들을 너무 내버려둔다고 생각했고 저는 제 방식대로 엄하게 가르치려 했죠. 매번 만날 때마다 티격태격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어릴 때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아빠는 항상 엄하게만 대한다.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엄했던 건데 아들은 그걸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 후로 아들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아들은 제가 겪지 못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자라났고 저와는 다른 교육을 받았죠. 아이들을 내버려두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도 사실은 아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현대적 교육 방식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니 비록 동의하지 않더라도 소통이 수월해졌어요. 이제는 손주들 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내 방식도 이해는 해. 하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 라고 말하게 되었죠. 서로 다른 관점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졌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무조건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의 원칙 지키기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상대방에게 너무 맞추려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혹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원칙과 가치관을 포기하면 단기적으로는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더 큰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자신의 핵심 가치와 원칙은 반드시 지키되 그 외의 부분에서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출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75세 황정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을 농악단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어요. 새로 들어온 단장과는 맞지 않았죠.
그분은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만 고집했어요. 처음에는 단체 화합을 위해 묵묵히 따랐지만 마음속으로는 불만이 쌓였고 농악단 연습이 즐겁지 않았어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무조건 맞추면서 내 원칙을 포기하니 더 불행해지는구나. 그래서 단장에게 직접 말했죠. 저는 30년 넘게 이 가락을 이렇게 쳐왔습니다. 새로운 방식도 좋지만 이 부분만큼은 전통대로 하고 싶습니다. 단장은 처음에 불쾌했지만 오히려 제가 분명한 태도를 보이니 저를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면에서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걸 배웠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지키면서 다른 부분에서는 타협하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은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연습합니다. 가끔 의견 충돌이 있어도 핵심 원칙만큼은 양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상대방도 저를 더 존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맞추는 것보다 자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늦게 깨달았네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상대방의 부정적 영향력 차단하기입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 있으면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나 생각이 나에게 전이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시각, 불평불만 등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쳐 나까지 부정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 있다 보면 이런 영향은 더 커집니다. 이럴 때는 심리적 방어막을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모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 나와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 화제를 전환하거나 대화를 정중하게 마무리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69세 김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창회에서 한 친구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 친구는 누구든 험담하고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죠. 처음에는 공감해 주려고 경청했는데 모임이 끝나고 집에 오면 기가 다 빨려서 저까지 기분이 우울해졌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왜 나까지 그 친구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영향받아야 하지?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 친구가 누군가 험담을 시작하면 그런데 요즘 날씨가 참 좋지? 하고 화제를 바꿨어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좋은 면도 있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효과가 나타났어요. 제가 부정적인 대화에 동참하지 않으니 그 친구도 저 앞에서는 험담을 덜 하게 됐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이 더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긍정적인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게 우선이죠.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을 다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저 내 마음의 문을 적절히 닫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기입니다. 맞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감정 조절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거나 상처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 반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적 주도권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화를 내는 순간 이미 그 사람에게 당신의 평화를 내어준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 자신의 감정을 지키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71세 정경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작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어요. 며느리와는 생활 방식이 많이 달라 자주 부딪혔습니다. 특히 집안일에 대한 견해 차이가 컸죠. 처음에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감정이 상했어요. 화가 나면 소리를 높이기도 했고 며칠씩 말을 하지 않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저에게 조언해 주었어요. 경호야, 네가 화를 내는 순간 넌 이미 진 거야. 감정을 뺏기지 마.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 후로는 며느리가 제가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도 즉각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심호흡을 하고 이건 그저 다른 생활 방식일 뿐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감정이 너무 격해지면 나중에 이야기하자라고 말하고 잠시 자리를 피하기도 했어요. 놀랍게도 제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니 며느리도 조금씩 변하더군요. 예전에는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작은 문제가 큰 싸움으로 번졌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돼요. 며느리도 제가 차분하게 대응하니 더 존중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깨달았어요.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요. 나이 들수록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여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불필요한 논쟁 피하기입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 자주 부딪히는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의견 차이를 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습관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거나 상대방을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정치, 종교, 가치관 같은 민감한 주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서로의 생각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싸움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 의견도 존중합니다.
라고 말하고 논쟁을 일찍 종료하는 것이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73세 이영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형님과 정치적 견해가 완전히 달라요. 가족 모임만 있으면 항상 정치 이야기로 티격태격했죠. 한 번은 설날에 너무 큰 언쟁이 벌어져서 식구들이 모두 불편해했던 적도 있어요. 그 일 이후 깊이 반성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형님의 50년 된 정치 성향이 바뀔 리 없는데 왜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하는가?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이제는 형님이 정치 이야기를 꺼내면 형님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라고 간단히 대답하고 화제를 바꿉니다. 때로는 우리 오늘은 즐거운 자리니까 정치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라고 유머러스하게 넘기기도 하죠. 처음에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제 생각과 너무 다른 의견을 그냥 넘기는 게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논쟁을 피하니 혈압도 안 오르고 가족 모임도 훨씬 즐거워졌죠. 요즘은 생각해요. 나이 들수록 누가 옳은지 증명하는 것보다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모든 의견 차이가 다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네요. 8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자신의 내면 강화하기입니다. 맞지 않는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와 갈등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상대방을 바꾸려 노력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타인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항상 외부 환경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을 강화하는 방법에는 명상, 취미 활동,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 자기 개발 등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자존감을 높이고 정신적 면역력을 키워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더 잘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67세 최영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큰며느리와 성격이 많이 달라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며느리는 매우 강한 성격이라 제 의견을 잘 듣지 않았고 모임에서도 저를 소외시키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며느리를 바꾸려고 애를 많이 썼죠. 아들을 통해 말을 전하기도 하고 직접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명상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 보내기였는데 놀랍게도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명상을 통해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후 수영, 독서 모임, 여행 등 제가 좋아하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다양한 취미를 가꾸면서 제 삶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신기한 건 제가 변하니 며느리와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며느리에게 덜 의존하고 제 삶에 만족하니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서로 필요할 때만 만나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부 환경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마음만큼은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요. 9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건강한 경계선 설정하기입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선은 넘지 말아주세요 라고 분명히 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계선이 없으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고 결국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공간을 침범하게 됩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려면 먼저 자신이 무엇을 용납할 수 있고 무엇을 용납할 수 없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상대방에게 단호하지만 공격적이지 않게 전달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불편해하는 부분입니다. 라는 말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74세 한상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래층에 사는 이웃과 자주 갈등이 있었어요. 그분은 언제든지 제 집에 들어와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려 했죠. 처음에는 예의상 받아들였는데 점점 더 자주, 더 오래 머물게 되었어요. 제 개인 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그분이 제 개인적인 일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병원에 가면 무슨 약을 먹느냐부터 시작해서 자식들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꼬치꼬치 알고 싶어 했죠.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사실 저는 개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미리 연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건강이나 가족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만 나눌게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 대화를 꼭 해야 했어요. 놀랍게도 그분이 제 경계선을 존중해주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방문 전에 꼭 전화를 하고 제가 불편해하는 주제는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졌어요. 나이 들수록 에너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에게 내 시간과 공간을 다 내어줄 필요는 없어요.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10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방법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그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계속 기대하는 데서 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이후에는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성격이나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77세 임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동생과 50년 넘게 같은 마을에 살고 있어요. 시동생은 항상 저를 시기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가족 모임을 방해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죠. 처음 30년 동안은 시동생을 바꾸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대화도 시도하고 선물도 주고 도움도 주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동생은 바뀌지 않을 거야. 나 자신만 지치고 있어. 그래서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시동생이 변하길 바라는 모든 기대를 버리기로 한 거예요. 대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대처했습니다. 시동생이 험담을 할 거라는 걸 알았기에 중요한 개인정보는 공유하지 않았고 가족 모임에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그렇다고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행동했을 뿐이죠. 놀랍게도 제가 시동생을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시동생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는 일도 줄어들었고 가족 관계도 더 안정되었습니다. 물론 시동생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지만 제 반응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계도 변화한 거예요.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내 맘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걸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10가지 현명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든 사람과 잘 맞을 수는 없습니다. 성격, 가치관,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생각과 습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맞지 않는 부분이 더 뚜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적정 거리 두기, 공통점 찾기에 상대방의 관점 이해하기, 자신의 원칙 지키기, 부정적 영향력 차단하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불필요한 논쟁 피하기, 자신의 내면 강화하기, 건강한 경계선 설정하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이 모든 방법은 결국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으로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활용해 더 평화롭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정말 독성이 강한 관계라면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꼭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가족이나 직장 같이 쉽게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오늘 배운 방법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남은 인생을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